서울 아파트값 한 주에 0.5%가 올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감이 오시나요?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폭 상승입니다. 대한민국의 돈 이야기를 하려면 결국 부동산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번 1015 대책 이후의 시장은 정말 이상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015 부동산 대책의 여파입니다. 초강력 안정화 정책이 발표되자 투기과열지구가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됐습니다. 대출 제한, 거래 규제, 각종 허가제 강화가 동시에 시행되면서 지금 아니면 못 산다는 심리가 폭발했습니다. 두 번째는 통계상 최대폭 상승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10월 3주차 서울 아파트값이 0.5% 상승했는데 이는 2013년 이후 주간 통계 기준으로 최대폭입니다. 한 달 상승률이 아니라 단 일주일 만에 이 정도면 연율로 26% 상승입니다. 일부 지역은 분당 1.78%, 과천 1.48%, 성남 1.29% 등으로 폭등했습니다. 세 번째는 실제 거래량 급감입니다.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7,080% 줄었습니다. 즉 실거래가 아니라 호가만 급등한 시장입니다. 급한 사람들이 대책 시행 전 막차를 타려다 가격을 끌어올린 일시적 현상입니다. 일시적 상승일 때 불안감에 매수하지 마십시오. 거래량과 실거래 통계를 반드시 함께 보십시오. 정책 직후에는 패닉바잉보다 관망이 답입니다. 최소 36개월 뒤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십시오. 정부나 민간 통계의 발표 주기 변화도 꾸준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값이 올랐다고요? KB 통계로는 한 주에 0.66%입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지금 한국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요즘 부동산 이야기가 다시 뜨겁습니다. 뉴스를 켜면 하루가 멀다 하고 서울 아파트값이 올랐다는 말이 들립니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선 사람들의 표정이 복잡합니다. 오른다니 불안하고 안 오른다니 또 불안하죠. 정부는 대책을 쏟아내지만 시장은 잠시 눌렸다가 다시 튑니다. 그 사이 이제는 진짜 끝인가 아니야, 아직 기회야라는 말이 엇갈리죠. 지금의 이 혼란, 단순한 가격 상승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의 체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먼저 KB 부동산 통계입니다. 10월 3주차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 가격 상승률이 0.66%로 집계됐습니다. 공공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의 0.5%보다 더 높습니다. 광진구 1.85%, 성동구 1.65%, 동작구 1.58%, 마포구 1.45%, 강동구 1.10%. 한강을 따라 빨간띠처럼 상승 구간이 형성됐습니다. 다음으로 전세 시장도 심상치 않습니다. 전세는 계약 주기가 길어 단기 변동이 어렵지만 이미 상승 조짐이 보입니다. 전세가 오르면 결국 매매 가격을 다시 밀어올립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의 공식 입장. 부동산 가격 상승이 잠재 성장률을 갉아먹고 있다. 총재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한 건 이례적입니다. 그 발언 직후 한국은행은 일본과 중국의 건설 투자 부진 사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 건설 투자를 무리하게 확대하면 결국 장기 침체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부동산 가격의 단기 상승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정부 대책, 금리 유동성 흐름을 함께 봐야 합니다. 전세 대출로 인한 과도한 레버리지 구조는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자산 분산, 현금 흐름 점검, 거래량 동향 확인 이 세 가지를 습관화하십시오. 특히 부동산 시장에 진입하려면 유동성보다 거래량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이제 아파트는 더 이상 사는 곳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아파트는 생활비가 아니라 주식처럼 움직이는 거대한 투자 자산이 됐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다들 이렇게 말합니다. 부동산이 다시 오른다. 이제 또 시작인가 보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집값이 올라도 우리 삶이 나아지는 게 없어요. 장바구니 물가는 그대로고 월세는 오르고 일자리 상황은 더 팍팍해졌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아파트를 생활 공간이 아닌 투자 상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한국 경제의 가장 근본적인 불균형입니다. 아파트는 이제 주거비가 아니라 투자 수단이 되어버렸고 그 결과 우리 사회의 근로 의욕과 산업 기반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행이 바라보는 아파트는 집이 아닙니다. 더 이상 국민의 생활비로 계산되는 항목이 아니라 완전히 투자 자산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중앙은행이 금리를 정할 때 물가를 봅니다. 물가는 국민의 생활비 즉 빵값, 전기료, 교통비 같은 걸 기준으로 하죠. 그런데 아파트는 이제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는 공간이 아니라 투자 수단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주가를 보며 금리를 조정하지 않듯
이제는 아파트 가격도 통화 정책의 기준이 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 결과 사람들의 인식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집은 사는 곳이 아니라 불리는 곳이라는 생각이 고착화된 거죠. 이건 단순히 부동산 시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탕주의 근로의욕 저하, 그리고 산업 붕괴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그 변화가 확실합니다. 2024년 전국 사업체 조사 결과 제조업체 수가 6.1% 줄었습니다. 작년엔 9%가 줄었고 올해도 3만 개 넘는 공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16년 만에 처음으로 전기를 쓰는 제조업체 수도 줄었죠. 이건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돈이 일하는 곳에서 불리는 곳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한국 경제의 중심이 공장에서 아파트로, 생산에서 자산으로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첫 번째, 가격 대신 방향을 봐야 합니다. 아파트 값이 올랐다고 바로 시장이 좋아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돈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유동성의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두 번째, 통계의 숫자보다 의미를 봐야 합니다. 0.5% 상승, 1.2% 하락 같은 수치는 결과일 뿐 그 뒤에 있는 거래량, 금리, 산업 동향이 훨씬 중요합니다. 세 번째, 레버리지 구조를 점검해야 합니다. 전세대출, 부동산 대출을 통해 만들어지는 빚의 피라미드가 경제를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전세 구조는 사실상 3배, 4배 레버리지 상품과 다를 게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에 투자하는 시선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주택은 사는 곳, 산업은 먹고 사는 곳입니다. 우리 경제가 다시 체력을 회복하려면 돈이 공장과 일자리로 돌아오도록 해야 합니다. 그게 진짜 부자 나라로 가는 길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에는 조용하지만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장은 멈추고 기업은 줄어들고 빚은 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오르는데 왜 내 삶은 더 힘들어질까요? 수출은 좋다는데 주변을 보면 다 어렵다고 합니다. 작은 공장은 문을 닫고 자영업자는 빚에 눌리고 월급은 그대로입니다. 뉴스에선 경기 회복을 말하지만 거리의 체감은 다릅니다. 돈이 돌지 않고 사람들의 표정엔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기 순환이 아니라 구조적 피로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의 허리는 제조업입니다. 그런데 그 허리가 서서히 휘고 있습니다. 몇몇 대형 반도체 기업이나 조선업, 자동차 같은 미친 섹터가 전체를 끌고 가고 있지만 그걸 제외하면 전반적인 제조업의 분위기는 이미 감소세로 접어들었습니다. 2023년부터 내수 회복은 지연되고 건설 경기는 침체됐으며 기업들은 원자재 값과 인건비 상승으로 수익성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계부채는 여전히 폭발 직전입니다. 2010년 800조 원이던 가계부채는 이제 2000조 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은 이미 부채를 줄이는 디레버리징 단계에 들어섰지만 한국은 아직 그 시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빚이 누적된 상황에서 생산성이 오르지 않으면 기업은 버틸 수 없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한국의 생산성 증가율은 OECD 평균보다 훨씬 느려졌습니다. 즉, 일은 더 힘들어지고 비용은 더 오르는데 그만큼의 성과가 안 나오는 구조인 겁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기업의 영세화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제조업체의 평균 종업원 수가 43명에서 40명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작은 회사만 늘고 중견기업이 사라지는 구조예요. 대기업은 버티지만 중소기업은 확장하지 못하고 2인, 5인, 10인 규모의 소기업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가운데가 비어버린 샌드위치 산업 구조가 완성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우리 제조업은 규모의 성장 없이 비용만 커지는 산업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공장은 많지만 작고 사람은 많지만 생산성은 낮습니다. 이대로라면 제조업은 더 이상 나라의 엔진이 되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소비보다 생산을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은 무엇을 살까보다 무엇을 만들까를 고민할 때입니다. 지속 가능한 경제는 소비가 아니라 생산에서 나옵니다. 둘째, 기업의 규모를 키워야 합니다. 지금 한국 경제의 문제는 작은 기업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10명, 20명짜리 회사가 100명, 200명 규모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제와 제도를 바꾸고 기술 이전이 가능해야 합니다. 셋째, 생산성 향상에 집중해야 합니다. AI, 자동화, 로봇, 반도체 같은 기술 혁신이 실제 산업 현장으로 가야 합니다. 사무실이나 이론 속의 혁신이 아니라 공장과 사람 속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넷째, 가계부채를 줄이고 실질 소득을 늘려야 합니다. 빚으로 소비를 유지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가계부채 2000조 원의 시대에는 한 개 기업이 아니라 한 개 가게가 생깁니다. 돈이 돌려면 소득이 늘어야 하고 소득이 늘려면 생산성이 높아져야 합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돈을 돌게 하는 구조를 다시 만들자는 겁니다. 우리 경제의 허리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잘 나가고 소기업은 늘고 있지만 정작 그 사이를 지탱하던 중견기업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알죠. 대기업에 들어가는 건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렇다고 자영업이나 소규모 회사로 가면 안정도 없고 복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중견기업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 중간 단계의 기업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건 단순히 산업구조의 변화가 아니라 청년 일자리와 국가 경쟁력이 동시에 줄어드는 신호입니다. 데이터는 이미 말해주고 있습니다. 종업원 50명에서 300명 사이, 딱 중견기업이라 불리는 규모의 회사들이 지난 10년간 꾸준히 감소했습니다. 대기업은 여전히 건재하고 1위 노인 규모의 소기업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허리 역할을 하는 중견기업이 빠르게 줄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째, 중국과의 가격 경쟁에서 밀렸기 때문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제조업 기업의 84%가 중국산 제품이 더 싸다고 답했습니다. 그중 절반은 한국보다 30% 이상 저렴하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술 격차도 좁혀졌습니다. 2010년만 해도 한국이 중국보다 기술이 앞선다는 답이 90%에 달했지만 지금은 32%에 불과합니다. 둘째, 정책 구조의 문제입니다. 중소기업일 때는 세금 혜택과 금융 지원이 풍부하지만 성장의 중견기업이 되는 순간 대부분의 지원이 끊깁니다. 성장하면 불이익을 받는 구조가 되어버린 겁니다. 실제로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중견에서 중소로 역성장한 기업이 574개, 반대로 중소에서 중견으로 성장한 기업은 단 0.04%에 불과했습니다. 셋째, 이 구조의 피해는 청년층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기업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중견기업이 줄어드니 청년들이 설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현재 20대와 30대의 고용률은 17개월 연속 하락 중입니다. 코로나 때보다 긴 하락입니다. 그 사이 늘어난 건 5,060대의 비정규직 일자리뿐이죠. 지금 한국의 비정규직 수는 1,385만 명, 통계 작성 이래 최대입니다. 결국 대기업만 번성하고 소기업은 버티며 중견기업은 사라지고 있는 나라. 그 나라의 미래는 청년이 일할 곳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견기업의 회복 없이는 청년 일자리도 산업 성장도 없습니다. 이제는 규모의 사다리를 다시 세워야 할 때입니다. 첫째, 성장 단계에 따른 세제 금융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기업이 커지면 세금이 늘고 지원이 끊기는 현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성장할수록 인센티브가 커지는 성장 친화형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둘째, 산업 정책의 중심을 스타트업에서 스케일업으로 옮겨야 합니다. 새로 시작하는 기업보다 이미 가능성을 증명한 중소기업을 중견으로 키우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때만이 그렇게 했습니다. TSMC만 성공한 게 아니라 TSMC를 둘러싼 수백 개의 중견 협력기업이 함께 컸기 때문입니다. 셋째, 청년 고용 지원을 단기 일자리 중심에서 산업 연계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단순 공공 일자리나 단기 프로젝트보다 산업별 기술직, 연구직, 생산직 중심의 구조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넷째, 노동의 디지털 전환과 생산성 혁신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일본처럼 자동화와 AI를 도입해 고령화와 인력 부족을 보완해야 합니다. 우리보다 한 발 늦은 일본조차 AI 국민성장 펀드를 만들어 산업 전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바꿔야 합니다. 성장을 막는 제도는 줄이고 생산성을 올리는 기업엔 자본을 보내야 합니다. 한국은 혁신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변화하지 않습니다. 창조는 좋아하지만 파괴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경제의 엔진은 조용히 멈춰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새로운 기술, AI, 디지털 전환, 스타트업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공장은 멈추고 젊은 기업은 사라지고 자본은 부동산으로만 흘러갑니다. 문제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환경입니다. 도전은 막혀있고 규제는 여전하며 경쟁은 사라졌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혁신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창조적이지만 파괴를 두려워하는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반대로 대만은 달랐습니다. 대만의 반도체 산업은 한 기업이 아니라 생태계가 함께 성장했습니다. TSMC만 잘한 게 아닙니다. 후공정 기업, 설계 전문 기업 햅리스, 소재 기업, 장비 기업이 서로의 역할을 인정하고 협업하며 함께 올라섰습니다. 그 결과 대만은 산업 전체가 같이 크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분석에 따르면 대만은 중소중견 기업이 손잡고 함께 매출과 영업이익을 올리며 국가 전체의 GDP를 끌어올렸습니다.
하나의 거인이 아니라 생태계 전체가 커진 모델이죠. 반면 한국은 자본의 흐름이 산업으로 가지 않습니다. 돈은 공장으로 가지 않고 아파트로 갑니다. 창의적인 산업보다 안전한 자산에 쏠리는 구조. 이건 성장의 병입니다. 결국 이런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국가 전체의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창조적 파괴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국은 창조적 파괴 메커니즘이 멈춘 나라다. 기업의 진입과 퇴출이 활발해야 혁신이 생기는데 한국은 퇴출이 막혀있고 규제가 벽처럼 서 있습니다. 새로운 기업이 생겨도 낡은 구조를 부수지 못합니다. 누군가 변화를 시도하면 반발이 먼저 이깁니다. 이익 집단의 목소리가 더 크고 국가 전체의 이익은 뒷전으로 밀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는 하지만 파괴하지 않습니다. 결국 경쟁은 막히고 혁신은 멈춥니다. 이제 필요한 건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라 새로운 구조입니다. 첫째, 퇴출이 가능한 경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효율이 낮고 혁신이 없는 기업은 자연스럽게 정리되고 새로운 기업이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진짜 시장 경제입니다. 둘째, 규제를 풀고 경쟁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지금은 새로운 산업이 생기기 전에 라이선스가 벽처럼 가로막습니다. 누구나 시도할 수 있는 문턱을 낮춰야 합니다. 셋째, 산업 간 장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기술, 금융, 제조, 서비스의 경계가 사라져야 진짜 융합산업이 태어납니다. 넷째, 청년 창업과 스타트업을 육성하되 성장 단계별 지원이 필요합니다. 창업은 많이 하지만 중견으로 커지는 기업이 없습니다. 시작보다 지속을 돕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가 혁신가를 응원해야 합니다. 규제를 부수고 새 길을 내는 사람을 비난하는 대신 그 용기를 인정해야 합니다. 조금은 시끄럽고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그게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는 길입니다. 한국은 지금 정체의 늪에 들어섰습니다. 창조적 파괴가 멈추면 혁신도 성장도 멈춥니다. 대만은 협력으로, 일본은 고령화 속에서 기술혁신으로 버티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도 규제와 이해관계에 묶여 있습니다. 이 상태가 5년 더 이어지면 우리의 산업 경쟁력은 아시아 3위로 밀릴 겁니다. 이미 대만이 1인당 GDP에서 한국을 추월했죠. 지금의 침묵은 미래 세대에게 가장 큰 손실이 될 겁니다. 이제는 누가 부동산을 잘 샀느냐가 아니라 누가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느냐를 이야기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사회가 진짜 혁신가를 응원하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는 혁신이 아니라 생존을 고민하게 될 겁니다.